네, 안녕하세요. 저는 드라마앤컴퍼니라는 회사에서 리멤버라는 명언 관리 서비스의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로 있는 이승민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안드로이드 아키텍처 컴포넌트가 이번 구글 I/O 때 발표돼서 굉장히 많은 반응을 일으켰었는데 그거와 관련된 거를 빠르게 전체적으로 훑는 소개 세션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안드로이드 개발을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컴포넌트 4개가 액티비티,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서비스, 콘텐트 프로바이더 이렇게 있는데 4가지 되게 OS하고 이게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컴포넌트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각자의 생명 주기를 가지고는 있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동작하는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앱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개발자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서 따로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공부해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코딩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구글은 개발자들에게 자기들은 자기네 OS에 대해 더 집중하고 개발자들은 더욱더 애플리케이션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은 가이드를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키텍처 컴포넌트라는 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키텍처 컴포넌트에는 크게 4가지를 만들었는데요. 라이프 사이클, 그리고 변화 감지하는 라이브 데이터, 가벼운 뷰 모델, 그리고 SQLite ORM 이제 프레임워크를 하나 만들어서 발표를 했는데요.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릴 거는 라이프 사이클인데요.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기 위해서 마이 로케이션 리스너, 그러니까 위치를 감지하는 어떤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마이 로케이션 리스너를 컨스트럭터에서 만들고 저 디스 부분이 저기서 초기화를 한 다음에 이제 위치 리스너를 받아 오려면 온스타트와 온스탑 부분에서 저는 초기화 과정을 보통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 주기에 맞춰서 어떤 초기화 그리고 없애주는 작업이 있어야 위치를 정상적으로 받아올 수가 있는데요. 근데 만약에 사용자의 어떤 상태를 받아오고 나서 위치를 초기화하고 싶다, 어떤 비동기 작업 후에야 뭔가를 하고 싶다는 요구사항이 추가되었다고 치면은 이런 코드가 추가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util에서 체크 유저 스테이트 한 다음에 스타트 해라. 근데 만약에 이 비동기 작업이 좀 느리게 진행이 돼가지고 저기 끝나기 전에 액티비티가 끝나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일단 온스타트에서 util 체크 스테이터스를 한 다음에 온스탑에서 마이 로케이션 리스너가 스탑을 합니다. 그런데 스탑을 한 다음에 다시 마이 로케이션 리스너가 스타트를 하겠죠. 저 스테이터스가 비동기로 늦게 끝났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액티비티는 저 로케이션 리스너를 물고 있으니까 저 액티비티는 영원히 메모리에 상주하면서 메모리 리익을 유발을 시키겠죠. 그래서 이런 생명주기 관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글에서 제공한 것이 라이프 사이클이고, 그 라이프 사이클을 크게 또 2가지를 나눠보면 이게 2가지 컴포넌트가 있어요.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 오너 그리고 라이프 사이클 옵저버. 그래서 오너는 자기 자신, 액티비티나 프래그먼트를 뜻하고, 라이프 사이클 옵저버는 어떤 컴포넌트가 라이프 사이클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와주는 인터페이스를 뜻합니다. 그래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라이프 사이클 액티비티라는 것을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게 라이프 사이클 오너 자신을 뜻하고요. 마이 로케이션 리스너에다가 get life cycle이라는 라이프 사이클 오너 안에 있는 메소드를 넘겨주면은 이제 라이프 사이클을 넘겨주게 되고, util의 체크리스트 유저 스테이터스는 온스타트에 있지 않고 이제 그냥 온크리에이트에 바로 넣었어요. 그래서 저게 끝나면은 enable이라는 리스너의 함수를 실행시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enable이 뭔지 한번 보면은 라이프 사이클을 일단 받았고 enable 안에서 enable 했다, 그럼 enabled라는 값을 true로 바꿔주고,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 옮겨받은 거에서 get current state 그리고 최소한 started 상황에 있을 때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비동기 상황이 늦게 끝나든 빨리 끝나든 얘는 스타트 상황 이후에 벌어지는 것을 보장을 하고 enable 값을 저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connect를 실행을 하게 되고요. 이제 저거 외에 아까 전에 온스타트와 온스탑에서 실행시켜주는 거하고 없애주는 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부분이 저 라이프 사이클 옵저버를 참고해야 돼요. 그래서 마이 로케이션 리스너에다가 저 인터페이스를 상속을 받게 하고 2가지 스타트하고 스탑이라는 메소드를 만든 후에 어노테이션을 붙입니다. 그럼 온스타트와 온스탑에 저게 일어나도록 저 어노테이션에서 자동으로 코드 제너레이션을 해주는데요. 그래서 저거에 따라서 온스타트 할 때 스타트 메소드가 커넥트가 일어나고 디스커넥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기 enabled라는 빌룬 값을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아까 체크 유저 스테이터스를 한 후에로
로케이션이 초기화가 돼야 되니까 저런 식으로 불린 값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이제 되어 있습니다. 저게 한 컴포넌트 안에서 라이프 사이클을 모두 관장하게 되니까 할 수 있는 행동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해 놓은 메소드들을 저기 옮겨받은 라이프 사이클 오너에다가 이제 자기 자신 라이프 사이클 옵저버를 등록시키면 그 오너가 온스타트 온스탑이 일어날 때 한꺼번에 옵저버에 있는 저 메소드를 실행시킨다. 내부적으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 간에 저 enabled라는 변수를 공유함으로써 다양한 상황을 좀 더 그 한 컴포넌트 안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액티비티와 컴포넌트 이렇게 따로따로 오가면서 라이프 사이클을 처리해야 했던 거를 한 클래스 안에서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도 아까보다 온스타트, 온스탑 이런 생명 주기들을 개발자들이 신경 쓰지 않고 이제 개발자는 저 컴포넌트 개발할 때 컴포넌트에 집중하고 액티비티에서는 비즈니스 로직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온스타트, 온스탑 이런 걸 신경 쓰지 않고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을 사용을 하면은 일단 쉽게 생명 주기를 다룰 수 있다. 그리고 생명 주기를 다루면서도 그 안에서의 리소스 공유를 더 편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을 가져갈 수 있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다음은 라이브 데이터인데요. 라이브 데이터는 옵저버러블, 그러니까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애이고 자동으로 구독을 받고 그리고 생명 주기도 감지할 수 있는 애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마이로케이션 리스너를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저 마이로케이션 리스너가 라이브 데이터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데이터를 받아온 다음에 옵저브라는 저 라이브 데이터 안에 있는 메소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저 옵저브라는 걸 쓰면은 자기 자신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메소드예요. 근데 넘길 때 디스를 넘기죠. 디스는 라이프 사이클 오너 자기를 뜻하고요. 그래서 생명 주기를 넘김으로써 변화 감지와 동시에 생명 주기도 감지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마이로케이션 리스너 안에 온액티브하고 온 인액티브라는 걸 상속을 받게 되어 있어요. 상속이 일단 라이브 데이터를 상속을 받고 그다음 저걸 받는데, 저 온액티브와 인액티브가 언제 분리냐? 아까 액티비티에서 옵저브라는 메소드를 쓸 때 자기 자신 라이프 오너를 넘겼잖아요. 그래서 디스를 넘겼는데 그 생명 주기가 최소한 온 스타트, 온 리즘이 되었을 때 이 액티브 옵저버가 되고, 그리고 만약에 스탑이 되면은 알아서 이제 디스트로이가 되는데, 그래서 정리드리면은 넘겼을 때 라이프 사이클이 최소 스타티드 또는 리즘드에 있는 옵저버를 액티브 옵저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액티브 옵저버 상태가 되면은 하나가 등록이 되면은 저 온액티브가 실행이 되면서 내가 원하는 커넥트 작업을 실행할 수 있고, 만약에 액티비티가 온 디스트로이 되면서 이제 저 생명 주기가 온 디스트로이로 변하면은 0개의 액티브 옵저버가 되니까 온 인액티브가 실행이 되면서 자동적으로 생명 주기까지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로케이션 리스너 안에서 커넥트, 아까 전에 온 액티브가 했을 때 실행시키는 커넥트 메소드를 보면은 리퀘스트 로케이션 업데이트를 요구하고, 그런 위치가 변할 때마다 이제 set value라는 걸 불러주게 되는데, set value는 라이브 데이터 안에 있는 메소드이고 자기 자신의 값을 설정을 해요. 자기 자신의 값을 설정하는 저 set value를 할 때마다 아까 액티비티에서 이 라이브 데이터를 옵저브 했었잖아요. 그 옵저브 했던 콜백이 불립니다. 그러면은 자기 자신의 값을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계속 그 UI를 갱신할 수 있는 콜백을 실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라이브 데이터는 그런 변화를 감지할 수 있고 생명 주기도 감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액티비티와 프래그먼트 외에서 일어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테스트 할 때도 그런 생명 주기 또는 컨텍스트를 들고 있지 않으니 더욱더 편하게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뷰 모델인데요. 뷰 모델 뷰 모델에서 유저 데이터를 웹 서비스에서 가져온다고 해볼게요. 저기 웹 서비스 fetch 유저에서 유저 아이디로 값을 가져오는데, API에서 이제 값을 가져오는데 API는 또 역시 비동기니까 늦게 실행될 수도 있고 더 빨리 될 수도 있지만, 이제 사용자가 갑자기 화면을 회전시켜 버렸어요. 저게 끝나기 전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보면은 웹 서비스의 fetch 유저를 실행을 시켰는데 화면이 회전되니까, 화면이 회전되면 액티비티가 다시 생성이 되잖아요. 다시 생성되면서 생명 주기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은 웹 서비스의 fetch 유저가 onCreate에 있었으니까 다시 실행이 됩니다. 그럼 두 가지가 동시에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지만 어쨌든 API를 두 번 호출하는 것도 있고 데이터의 중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거는 액티비티의 생명 주기에 관계없이 데이터를 받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액티비티와 데이터의 분리를 우리가 원하는데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 뷰 모델을 쓰면은 그 관리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아까 액티비티에 있던 웹 서비스 호출하는 부분을 뷰 모델로 한번 따로 떼봤어요. 그래서 저기 익스텐즈 뷰 모델이라는 거는 안드로이드 아키텍처 컴포넌트 안에 있는 뷰 모델이고, 저거를 상속받아서 안에서 라이브 데이터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웹 서비스 패치 유저 아까 전에 했던 코드를 그대로 옮겨왔고요. 해서 메인 액티비티에서 저기 아까 전에 만들었던 뷰 모델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근데 뷰 모델 프로바이더스라는 팩토리 클래스가 있는데요. 여기서 오브 디스 하면은 뷰 모델을 가져와요. 근데 저 클래스 액티비티에 해당되는 뷰 모델을 가져오게 되는데, 한 액티비티에서 공유하는 뷰 모델을 불러오거든요. 이게 이 뷰 모델의 굉장히 핵심입니다. 그래서 액티비티 단위로 뷰 모델을 보관하고 가져온다. 그래서 저 장점으로 인해서 액티비티가 아까 전에 돌아가면서 새롭게 생명 주기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저 뷰 모델은 한 액티비티의 한 객체를 유지하니까 이제 똑같은 웹 서비스에서 중복되지 않고 값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라이브 데이터를 반환하는 함수였으니까 옵저브 그대로 해가지고 다시 라이프 사이클 오너 넘기고 이런 식으로 하면 생명 주기 다시 감지할 수 있고, 그래서 섞어서 쓰면 이렇게 더욱더 강력하게 쓸 수 있고요. 뷰 모델을 정리하면은 데이터 홀더, 단순히 데이터 홀더이면서도 여기 적혀 있네요. UI 게이트웨이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마지막 쯤에 이제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액티비티에서 데이터에 접근할 때 뷰 모델을 통해서 뭔가 요청을 하고 그 값을 받아오고, 값을 받아온 걸 라이브 데이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변경을 감지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홀더를 좀 더 간편하게 액티비티 단위로 쉽게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뷰 모델이고, 역시 액티비티나 프래그먼트의 어떠한 레퍼런스 밸류, 컨텍스트 같은 걸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테스트를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룸인데요. 룸을 하기 전에, 룸은 SQLite을 다루는 이제 ORM 프레임워크인데, 그 SQLite이 굉장히 쓰기 어렵다기보다는 귀찮은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그 안드로이드 실제 레퍼런스 가이드인데 굉장히 많은 걸 해야 되죠. 프로젝션 해서 여러 가지 등등등등 우리가 적어줘야 되는 코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게 쿼리 하나를 날리기 위해서 필요한 코드들인데,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뭐냐? 그래서 저런 불필요한 보일러플레이트 코드들을 좀 더 안 쓰고 우리가 원하는 작업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 SQLite의 아까 가이드를 쓸 때 가장 생각했던 거는 스트링 값을 쓸 때 컴파일 타임에 이제 작업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밸리데이션을 안 해줘요. 그러면은 나중에 에러를 잡는 방법은 다 짜고 컴파일 한 다음에 실제 그 시나리오까지 내가 UX를 실행시키면서 에러 났다를 직접 발견한 다음에 로그를 봐야 하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컴파일 타임부터 저 스트링들을 잡아준다면 좀 더 빠르게 개발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룸에서 그런 것들을 도와줍니다. 제일 먼저 쿼리를 관장하는 DAO 부분은 이제 DAO라는 어노테이션을 하나 단 다음에 어떤 쿼리들을 만들어요. 이제 테이블을 만드는 거는 entity라는 어노테이션,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거는 데이터베이스라는 어노테이션과 함께 안에 가로치고 여러 가지 설정들을 넣어서 이제 더욱더 많은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짜놓은 그 아까 전에 세 가지들을 다 실행시킬 수 있는 DB 객체를 가져오는 방법은 룸의 데이터베이스 빌더라는 걸 이용해서 DB 객체 가져온 다음에 이거 가지고 아까 전에 만들었던 DAO 쿼리들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AO 쿼리를 좀 더 보면은 여기에서는 리드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COD, create, update, delete도 해야 되는데, 여기서 create, insert, 그리고 delete, update 쿼리들이 아까 전에는 SQLite은 굉장히 메소드도 많고 뭔가 파라미터 넣어야 될 것도 많고 복잡한데, 이런 것들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한 어노테이션들을 이렇게 껴넣는 것만으로도 쉽게 내가 원하는 작업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파라미터들도 저 유저 다 땡땡땡 하는 거 자바에 있는 문법이죠. 그래서 저것도 사용 가능하고, 리스트를 사용해서 간편하게 넣고, 파라미터도 웬만큼 내가 자유롭게 넣고 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사용이 쉬워졌다. 그래서 보일러플레이트 코드를 이런 식으로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룸은 또다시 또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 게 SQL을 굉장히 자연어스럽게 이제 만들 수 있는데요. 많은 자동 변환들이 있어요. 그래서 쿼리를 다시 보면은 쿼리라는 어노테이션을 달고, 그래서 UID, first name, last name을 셀렉트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으로 가져올래? 라면 UID는 원래 SQLite 쿼리문이라면 UID는 UID여야겠죠. 근데 룸에서는 땡땡이라는 걸 써서 UID라고 하고, 저 UID와 파라미터로 받는 UID가 동일한 이제 스트링으로 되어 있으면은 저 값을 알아서 비교해 줍니다. 그리고 유저를 반환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볼 거는 저는 UID first name, last name이라는 스트링 값 3개, UID는 롱이라고 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받아오겠다고 했는데 유저라는 값으로 이제 반환이 돼서 나와요. 그래서 그 안에서의 타입 변환이 룸에서 자동으로 해주는 건데요. 이게 ORM의 역할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유저라는 엔티티를 선언을 할 때부터 이제 저 값들 스키마를 동일하게 해놓으면은 내가 따로 고민하지 않고도 셀렉을 저걸 하면서 원하는 타입의 객체로 바로 변환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렇게 자연스럽게 SQL을 쓰는 거 외에도 컴파일 타임의 베리피케이션이 굉장히 큰 장점인데 from user table에서 가져오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users라고 제가 잘못 쳤다고 해봅시다. 원래라면은 제가 저 시나리오 유저를 가져오는 시나리오에 직접 가서 에러가 나봐야만 내가 S를 잘못 쳤구나. 사실 S를 잘못 쳤다고도 나오지 않고 에러가 났구나라는 로그를 봐야 내가 볼 수 있는데 룸에서는 이 상태에서 잘못 친 상태에서 컴파일을 하는 순간부터 너 이거 테이블 잘못 쳤는데 라고 컴파일 에러를 내줍니다. 그럼 내가 직접 컴파일하고 실험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제 오류를 체크할 수 있고요. 룸의 또 다른 장점은 램이라는 어떤 DB가 있는데 램이란 DB에서 이제 지원하던 거를 룸에서도 비슷하게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변할 때 그 변환 값들에 대해서 자동으로 변환해주는 UI에다가 알려주는 거. 그러니까 아까 전에 라이브 데이터의 성질을 그대로 가져오는 건데 라이브 데이터 같은 경우는 set value를 불러줘야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룸에서 반환해주는 어떤 값이 변환이 될 때 데이터베이스가 변환이 될 때 그 set value가 자동으로 불려요. 내가 신경 쓰지 않고 DB의 값을 바꿔도 알아서 그 UI를 바꿔주는 콜백이 실행이 된다. 그래서 보면은 아까 전에 유저라는 거를 그냥 라이브 데이터로 묶어주면 이 모든 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반환값을 라이브 데이터 유저로 해주면은 저렇게 반환된 값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의 값을 바꾸면 자동으로 저 라이브 데이터를 옵저브하는 콜백들이 다 실행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편해졌죠. DB만 변해도 이제 자동으로 UI들을 갱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용법을 생각을 해보면은 뷰 모델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아까 전에는 뷰 모델에서 웹 서비스에서 가져왔는데 이번에는 내가 만든 유저 DAO에서 find by UID를 해서 유저 데이터를 가져오겠다. 그런 저 유저 데이터를 get 유저를 써가지고 옵저브 하면은 이제 저 유저 아이디에 대한 값은 그냥 나중에 값이 변할 수 있잖아요. 이름을 업데이트했다, 뭐 했다. 업데이트 될 때 자동으로 옵저브하는 콜백이 실행이 되겠죠. 물론 얘네는 그 자기네들의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플로어블이라는 RX 자바 2에 있는 변화를 감지하는 객체가 있는데 이것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룸은 보일러플레이트를 굉장히 많이 줄여주고 이제 컴파일 타임에서도 오류를 잡아주니까 더욱더 빨리빨리 이제 개발이 가능하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옵저버러블 하다. 그러니까 변했을 때 그 UI를 불러주는 콜백들을 자동으로 불러줌으로써 변화 감지가 좀 더 용이하다.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개를 빠르게 훑어봤는데요. 이 4개를 어떻게 아름답게 쓸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제 그 구글 I/O 영상에 있던 걸 그냥 캡처를 떠봤는데요. 구글에서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어떨까라고 권장을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권장사항인 게 되게 중요한데 어쨌든 UI 컨트롤러의 프래그먼트 또는 액티비티가 될 수도 있겠죠. 그 상태에서 뷰 모델을 통해서 UI하고 통신을 하고 뷰 모델에서 레퍼지토리라는 어떤 데이터 소스와 접근하는 객체를 가지고 이제 DB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웹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웹 서비스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아니면 콘텐츠 프로바이더 다른 앱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 소스가 있고 레퍼지토리가 있고 뷰 모델로 통신하고 UI를 가져온다. 이런 구조를 권장을 한다고 이제 마지막 발표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은 안드로이드 아키텍처 컴포넌트라고 정확히 구글에 치면 가장 맨 위에 얘네 레퍼런스 사이트가 나와요. 그래서 그냥 검색해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룸이랑 라이프사이클 등등등등 여러 가지에 대한 것도 좀 더 자세히 나와 있고 이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도 이제 많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건데 결국 이렇게 좋게 나온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들이 안드로이드 아키텍처 컴포넌트 안에 있었잖아요. 그럼 내 앱을 그럼 처음부터 다시 다 짜야 되나? 라는 궁금증이 들 수도 있는데 그 발표에서도 말했고 제 생각도 그런데 현재 구조가 탄탄하다면은 굳이 다시 쓰지는 말라. 그래서 구글에서 이걸 만든 이유 자체가 제가 그냥 예상을 해보자면은 여러 가지 구조들이 있는데 그 구조 MVVM이든 MVP든 MVC든 여러 구조들을 쓸 때 이런 아키텍처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좀 더 너네들의 구조를 탄탄하게 할 수 있는 선택지를 준 거지 이렇게 해라 이게 제일 좋아라고 답을 내려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향성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거니까 실제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이 RX나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 기존에 나와 있는 거 잘 쓰면은 다 이미 만들 수 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것들을 좀 더 쉽게 도와주는 것일 뿐이지. 해서 이걸 꼭 공부해야만 해라는 의무감까지 막 이렇게 강박관념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 자신의 구조가 있다면 그대로 지키셔도 되고 만약에 안드로이드 아키텍처 컴포넌트를 써서 더욱더 코드를 개선할 수 있다면은 중간중간에 섞어서 자신의 코드를 개선해 나간다면은 이제 구글이 원하는 그런 개발자들에게 더 많은 가이드를 주고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 세션 종료 후에는 로비에서 제가 한 20분 정도 이제 Q&A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굉장히 빠르게 25분 안에 설명드리느라 코드 기반으로 해서 제일 큰 예시들만 드렸었는데 더 자세한 내용들 어떻게 돌아가야 되나 뭐 그런 것들 궁금하시면 나와서 많이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